저 요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눈 뜨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적응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사실 진짜 어떤 부분이 제일 적응 안 되냐면 기사에 이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이 대통령. 근데 저한테는 이명박? 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뿐이었거든요. 아, 진짜 적응 안 됩니다. 저 솔직히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요새.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그쵸. 이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한 4년 전쯤에 윤석열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신이 나서 대선을 위해서 질주를 했었던 21년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 이렇게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당선되시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게 당선이 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재임 중 내내 시달렸어요, 그렇죠? 네. 내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실책이나 뭐 배우자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달렸고 야당이 워낙 세서 시달렸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난 상태에서 계엄이라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제 물러나시게 된 건데 그 후 과가 결국 이렇게 됐다. 뭐 정권 교체 언제든지 가능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또 정권 교체를 당하고 그 정권 교체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많은 이 보수 지지자분들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앞으로의 이재명의 치세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견딘다는 거.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견딘다. 이게 무슨 뭐 일제치하도 아닌데 견딘다고 얘기하는 그 단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도 걱정해요. 예, 벌써부터 지금 특검법 3개가 통과가 됐는데 물론 저는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세력이 내란 특검이라고 명명한 이 특검 관련해서 어디까지 그럼 수사 범위를 넓힐 거냐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성의 특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굉장히 우려하고 이제 대법원,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정말 형사소송법 바꾸고 공직선거법 바꾸고 대법원,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로 정말 실행이 되느냐? 네. 만약 그거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미리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언급해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독재할 수 있는, 독재라기보다 권력을 아주 절제 없이 휘두른다면 휘두르기 너무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 빼고 대내적인 정치, 내부 정치, 국내 정치 상황만 따졌을 때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전두환 이후. 전두환 이후로 그렇죠. 네. 예. 민주체, 그때는 네. 81년도 그때는 관제 야당이 있었어요. 네네. 민한당, 그죠. 민주한국당, 네. 국민당, 민권당. 그러니까 뭐 그쵸. 국회가 있어나 마나한 상황이었고 철권 통치를 했죠. 네. 뭐 그때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진짜 잘못하면은 권력에 취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또 바로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무겁게 봐야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일단 지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는 하는데 나이버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반 안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많이 언급은 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선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뭐 평가 아니면 평가라보다 후기를 한번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자가 안 나왔습니다. 네. 5자 넘었으면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강도도 세고 일단 네. 5자가 안 넘었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대법관 증언 관련한 법안 속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네. 뭐 국민이 선택했다. 알고서 이재명 뽑은 거 아니냐. 이 논리는 네.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이 안 됐죠. 네네. 좀 애매해요. 8.34%. 네. 제가 8.34. 이제 계륵 같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성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 85년생 이준석으로는 굉장한 성과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외에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사람이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는 이상 개혁신당이 앞으로 1년 후 딱 6월 3일에 지방선거 있을 텐데 그때까지 잘 정당으로서의 제3당, 제4당이죠.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여부는 굉장히 숙제가 될 거예요. 네. 홍준표 시장이 만약 개혁신당에 합류한다면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준 그 하나의 성과 저희가 볼 때 그 잘 봐야 될 부분은 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를 보여준 이번 선거라는 거예요. 저희의 최대 득표율을 예측할 수 그렇죠. 있는 20대 30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지세가 셌고요. 네, 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표도 8% 이상 얻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준석과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준석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정도라면 저희도 그들에게 그렇죠. 침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래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대선이라는 이 제도하에서의 대선에서 충분히 가능하구나. 설령 결선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하구나. 후보만 잘 뽑는다면. 네, 네. 후보만 잘 뽑는다면. 전제 조건이 좀 있네요. 예, 턱걸이 훌라후프 말고요. 예, 국민을 위한 정책과 신뢰감 있는 행위 그리고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신원 서판이에요. 결론은 네, 네. 그걸 갖춘 후보를 정말 우리가 잘 정제해서 내세운다면 다음 대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그 후보가 대구에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예. 본인의 소구력을 되게 강조하고 싶다는 점 때문에 대구에서 많이 해서 이준석 후보의 대구 득표력을 좀 되게 유심히 봤었거든요. 어때요? 근데 비교할 만한 게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보면 대구 수성을에는 개혁신당 후보를 냈었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아시는 조대원 조대원 나왔는데 그때 조대원 후보가 7.38% 득표했거든요. 총선 때. 네, 총선 때요. 근데 수성. 수성을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수성을에서 득표한 게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전 투표율 11%가 빠졌죠. 그거 근데도 7% 11% 네, 그 11%는 저 비율이죠. 네 비율이죠. 근데 근데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사전 관외 사전 뭐 이 얘기 네네네네. 관에서 자, 그 설명을 해드려야 돼. 네네. 가불로 나뉘고 막 이런 데는요. 그러니까 자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거소 선상 해외 동포 재외 동포 투표는 네. 행정구역 단위로 합산이 돼요. 네네. 그래서 가불로 나뉜 데는 이 갑인지 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된 데는 그냥 편의상 거선관제, 거소 선상 투표, 저 관외 사전, 그다음에 재외동포 투표를 그냥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비율이 11%라는 거예요. 뺀 거의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89%에 해당하는 투표에 대해서만 분석했다는 네, 뜻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7% 득표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대구에 공들여, 그러니까 보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 공들인 거에 비해서는 득표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20, 30대에 대한 소구력은 확실히 있는데 20,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구력이 있는데 과연 지역별로 따졌을 때의 소구력은 어떨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가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예,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요. 네. 물론 지역색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는 있긴 한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옳은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대중은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거군요. 네,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들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2030 남성들한테만큼은 확실히 소구력 있고 본인이 그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 발언 실수만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10까지는 안 갔을 것 네, 같아요. 10은 못 10% 까지는. 넘었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그 뭐 퍼센티지도 퍼센티지인데 네. 이제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제 그게 따라다닐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정치인에게 이 낙인이라는 것이 효과가 엄청난 건데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되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게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뼈 아픈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가 장점도 많은데 이런 이제 결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단어 선택도 그렇고 이제 태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죠. 이준석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할 게 많아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졌은 선거니까 진 선거 죄송. 네, 진 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후속 조치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보통 당에서는 진 선거에 대해서 뭐 신상 필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조금 시끄러운 게 많은데 지금 당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네. 이회창 후보 낙선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낙선했을 때 요때 이제 당 지도부가 사퇴를 안 했대요. 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네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긴 네네네. 한데 그 사퇴 안 한 거가 그러면 잘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그리고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5월 10날 0시부터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거의 후보 교체 될 뻔했었던 그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네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이제서 오늘에서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당연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를 해야 돼요. 그 작업을. 또 사퇴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네. 그 작업을 안 하려고 지금 원내 지도부가 또 꼼수 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면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쌍권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하기 전에 아침에 가서 동반 사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부를 했다는 건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이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태도 같은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0시부터 5월 10날 0시부터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버티는 이유가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면은 표면적으로 당의 대표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게 되는데 네. 방금 전에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그랬지 사퇴가 처리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원내대표는 권성동이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관두면 여기가 도장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나 사퇴할 거야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람이 새 비대위원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죠. 친윤들이 또 비대위원장 데리고 온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비대위원장 사퇴하지 않을 명분. 내가 친윤이 새 비대위원장 데려올 것 같아서 내가 안 관둬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네. 지금 갖고 있는 명분은 내세우는 명분. 자 하나는 업무의 연속성. 이 상황 지금 수습해야 되는데 그럼 뭔 업무의 연속성이냐? 당론을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탄핵 반대했었던 우리의 당론을 네.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앞에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친윤에 의한 새로운 어떤 뭐 비대위 성격의 지도부라든지 어떤 친윤 색깔이 묻은
권력이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현재 표면상으로는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네. 조선일보가 요 기자는 저희 출입 기자라 잘 아는 기자인데 5시 3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여기 이제 나온 얘기가 친윤계가 다시 주도권 질까 우려해서 사퇴 요구를 거부한 듯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해요. 국민의힘 관계자발로 돼 있는데 큰 따옴표 안에 뭐가 돼 있냐면 권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순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과 후보 교체 파동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는데 만약에 동반 사퇴를 하게 되면 대선 패배 책임 부분만 부각이 된다. 왜냐하면 그 앞에 두 개에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좀 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 교체 파동에서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은 혼자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같이 넘어가면 그것만 강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권도 가질 수 있다. 김용태 위원장은 친윤계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당 혁신에 역행할 것을 우려해 동반 사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굉장히 급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비대위를 지금 저녁에 열 거예요. 자, 그러면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대위 못 연다 하는 게 친윤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직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완전히 수리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준석 뭐라 그럴까 당시 당 대표 물러나게 할 때, 네네. 예, 그때, 네네.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배현진 의원도 그런 게 있고 네네. 최고위원일 때. 그러니까 아직은 비대위원이라는 신분인 거죠.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다.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대선 패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개헌부터 이어져 왔던 당 내부에서의 있었던 알력 싸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대위가 열린다. 네. 그래서 비대위가 열려서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하기 공고. 위한 선거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해서 실제로 오늘 이제 비대위가 저녁에 비대위가 개최돼서 통과가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김용태 비대위의 임기는 일단 6월 말까지예요. 6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그러면 전당대회를 할지 언제 할지 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또 한 번의 비대위 체제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네네. 지금 보면 네. 잠깐만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게 시간이 5시 반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5시 10분에 이제 나가서 얘기한 게 있고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5시 11분에 기자들 앞에서 쭉 얘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후임 원내대표하고 후임 원내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 지명하는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월요일에 결정한다. 월요일에 결정한다. 네. 자, 비대위가 그리고 오늘 열리는데 그런 건 비대위가 유지되느냐 이거 이제 물어봤더니 사퇴 의사 비대위원들이 표명했지만 수리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네. 사퇴 의사 표명은 했지만 사표 제출하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유지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는 몇 시냐? 비대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아마 오늘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예. 저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진 선거를 당한 저희 당에서 이렇게까지 내부 권력 싸움 이 정도로 치열한가요? 보통은
자성하고 반성하고 수습책 마련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수습책 마련이 아니라 거의 그냥 권력 싸움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권력도 권력인데요.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사가 달렸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됐지만 네. 야당 대표라든지 야당의 뭐 원내대표, 뭐 야당의 뭐 중요한 사람을 막 그렇게 수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탄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착하는 듯해요. 아무래도 야당의 평의원, 특히 야당이 되면 평의원보다는 그래도 지도부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뭔가 좀 그 얘기예요. 대우가 다르고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방패막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방탄조끼라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야당은 많이 힘들거든요, 정말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뭐 선거를 한 해 만에 뭐 전당대회를 한 해 만에 비대위원장을 뭐 어떻게 하네.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내를 추측한 얘기들은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뭐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가 들어와야 되고 이 비대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되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요? 네, 그러니까 1년. 1년. 저희 장안당교사 1년 그렇죠. 1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합법이긴 해요. 네, 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정부위원회 의결을 하면 6개월 더 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들었나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일단